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중국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중국은 사실 2년 전에 헝다그룹 위기 나왔을 때, 그렇죠.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또 뭐, 이른바 질서 있는 파산이라고 하죠. 네네. 질서 있게 파산시킨다고 하면서, 사실 아직까지 헝다도 다 청산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좀 질서 있게 파산을 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질서 유지할 수 있을지 지금 걱정되는 상황이 지금 계속 중국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네네. 저희가 지난주에 그 화요일을 담당하시는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상무님도 미국보다 사실 우리나라는 진짜 중국 앞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딱 하셨는데 그날 미국의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이 최대였던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이 두 개의 채권에 대해서 달러로 발행한 두 개의 채권에 대해서 우리 돈으로 300억 원 정도의 이자를 주지 못해서 지금 부도위기에 몰렸습니다. 지금 다른 채권들도 다 휴지 조각되고 거래가 정지됐죠. 네. 이 중국 상황 얼마나 심각한 걸로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상당히 심각해요. 그렇죠. 부동산은 네. 이게 어떻게 보면 2년 전에 데자뷰죠. 네. 헝다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네. 달러 채권의 이자를 갚지 못하면서 한 달의 유예를 받았고 한 달 뒤에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갚으면서 지금까지 2년을 끌고 온 건데 네. 이렇게 중국의 부동산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2년 전에 CNN 그 보도인데 중국의 빈집이요 한 네. 1억 채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1억 채라는 거는 1억 명이 사는 게 아니죠. 네. 2억 명, 3억 명이 살 수 있는. 근데 그러면은 1억 채가 빈집인데 네. 그 중에 미분양이 3천만 채예요. 아. 그러면 자 3천만 채는 그런 헝다나 이제 비구이안 같은 그런 이제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떠안고 있는 부실이죠. 네. 그러면은 잠깐만 미분양이 3천만 채면 7천만 채는 뭐지? 그거는 빈집인데 누가 산 거죠. 네. 그거는 개인들이 떠안고 있는 부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자 중국의 부동산은 그냥 이렇게 올랐어요, 선형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사는 거예요. 네. 무조건 분양 받는 겁니다. 왜냐면 나중에 오를 거니까. 근데 네. 빈집으로 냅둔 이유가 예전에 뭐였냐? 이건 그냥 주식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팔면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안 팔려요. 잠재적인 매물이 될 수 있는 게 7천만 채 더 위험한 거예요. 그냥 이게 뭐 부동산 개발업체가 떠안고 있는 거는 걔네 망하면 되는데 네. 개인들이 떠안고 있는 건 언젠가는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건데. 자 그러면은 중국이요. 만약에 중국발 금융위기가 오면 그건 부동산 때문인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 결론부터 중국에 그러면 리먼 브라더스급 같은 금융위기가 올 것이냐? 네.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들이 훨씬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니까 네.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헝다가 왜 지금까지 끌고 오느냐? 네. 그러면은 자 다른 나라였으면 진작 터졌죠. 그렇죠. 근데 자 채권 만기가 왔어요. 근데 만약에 빌려준 은행이던 뭐 신탁업체던 정부가 부르는 거죠. 야 좀 연장해줘.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게 중국이죠. 네. 그렇게 질질 끌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자 그렇다면 이게 그런 이제 비구이안 우리나라 말로 벽계원 그다음에 영어로는 컨트리 가든이죠. 네. 홍콩 증시에 상장이 돼 있는데 그 한번 차트 보시면은 이게 이제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거든요. 네. 한때 홍콩 16달러까지 갔던 게 지금 0.8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지금 사실상 완전 휴지 조각이에요. 그렇죠. 채권도 거래 정지시켰죠. 네. 똑같아요. 헝다가 이제 주식도 거래 정지가 될 거예요. 이제 네. 그러면은 헝다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가고 있는데 근데 여기가 지금 저 중국에 버려놓은 공사로는 헝다의 4배고 맞아요. 지난해 그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중에 매출이 가장 많았고 네. 올해 3월에 후계자 그 교체 작업을 완전히 했어요. 창업자가 이제 67세밖에 안 됐는데 둘째 딸을 후계자로 딱 낙점을 하고 올해 3월에 완전히 넘기면서 네, 지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저 여성이 81년생입니다. 81년생인데 저 거대한 업체에 이제 완전히 장악하면서 사실 2007년 이후로 한 10년 가까이 아시아에서 가장 부자인 여성이었습니다. 맞아요. 한 네. 22조 원 되면서 네. 뭐 여성 부호는 아마 세계 1위까지 갔었을 거예요. 네. 예. 지난해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부자였는데 네. 그랬는데 사실 지난해 이미 전 재산의 절반이 깎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도 여성 부호한테 이걸 넘겨줬었는데 맞아요. 이제는 거의 전 재산이 거의 다 날아간 상태더라고요. 그렇죠. 네. 일단은 뭐 헝다도 그렇게 될 건데 일단 뭐 그런 이 소유주들의 자산이 먼저 상각이 될 거고요. 네네. 그들에게는 이제 좀 징벌적인 것들이 있을 건데 이게 벽계원이 그 이제 컨트리 가든 비구이안 이게 매출 기준으로 이렇게 가장 뭐 1위를 했었던 비결은 굉장히 박리담에 싸게 그것도 네. 지방 도시에 맞아요. 3선, 낙후된 4선 도시에 곳들에. 막 네. 지었던 건데 빈집은 다 그쪽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그 헝다에 비해서 부채 규모는 한 60% 수준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출론 1위지만 규모 수준으로는 3위, 홍다가 2위, 그다음 완커라는 회사가 1등이 있는데, 근데 지금 이런 큰 굵직굵직한 회사들만 이름이 나오지만 작은 회사들은 이미 디폴트도 많고 그렇죠.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냐면요, 이게 그러면 자 버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들이 계속적으로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중국은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본계약 처음에 그냥 그 계약금을 처음에 한 20-30% 내고 본계약을 맺을 때 또 잔금을 미리 다 치러버립니다. 네. 한 2년 남았는데도 잔금을 다 치르는 게 중국 방식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이미 받을 돈 다 받은 그렇죠. 겁니다. 이 공사하고 있는 거만 원금하면 되지 않겠냐가 아니고 이건 다 부채예요. 네. 공사를 하고 있는 건 다 부채입니다. 이미 돈 다 네. 받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인데 앞으로 공사를 왜 져요? 빈집이 이렇게 많은데 앞으로 네. 안 팔리는데 못 짓죠. 그럼 매출처가 안 일어나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중국의 부동산은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기 중국 특파원들 이렇게 취재하고 이런 걸 보면은 네. 또 빈집이 또 그렇게 많은데 네. 한편으로는 저렇게 돼가지고 이제 저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공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중단한 데들에서 맞아요. 그 집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완성도 안 된 집에서 막 천막 치고 살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막 속출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돈을 다 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들어가야 같으면은 이게 잔금을 뭐 안 치른다든지 이게 중도금을 내면서 가는 건데, 이거는 잔금을 냈는데 공사를 다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시위가 벌어지고 이런 건데, 그렇다면 자 가장 중요한 거,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 이건 전 세계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건데요. 네. 중국이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는 해나갈 거다. 어떻게든 꾸역꾸역 막을 거다. 네. 이게 또 왜 그러냐면요. 원래는 한번 터트리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 네. 깔끔하죠. 모든 나라들은 부동산이 버블 붕괴를 하면서 왔던 건데 중국은 한 번도 버블이 꺼진 적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실인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일반적인 뭐 그런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한번 버블이 터지면 경제가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오잖아요. 네. 그럼 국민들은 항상 모든 시민은 다 경제적인 이유, 못 살겠다 갈아보자인 거거든요. 그쵸. 그렇다면 그 분노가 표출이 어떻게 되느냐? 선거에서. 선거를 통해서 네네. 표출이 되는데 중국은 그럴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거를 어떻게든 막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꾸역꾸역 막는 그 비용이 엄청날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장기 불황은 이미 거의 확정이 되어 있다. 이거를 이렇게 안고 가면서 다른 데 돈을 쓰지 못하고 여기 에너지를 쏟게 되면서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장기 불황으로 갈 거기 네. 때문에 중국발 위기에 대한 걱정은 좀 네. 덜 하셔도 되지만 네. 중국의 경제가 살아나긴 상당히 힘들다. 그러니까 네. 이제 바이든도 중국의 경제는 시한폭탄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어제 또 재미있는 게 있었는데, 이게 그 중국의 실업률, 어제 이제 경제지표 발표된 거는 당연히 다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뭐 소비 네. 그다음에 뭐 투자 다 낮게 나왔는데 네. 실업률 발표를 하면서 재밌는 게 네. 중국의 지금 청년 실업률이 되게 네. 높잖아요. 네. 21.3% 이렇게 나오는데 어제 발표를 안 했어요. 네. 그러면서 앞으로 발표. 청년 실업률 발표를 중단한다. 이거 그러니까요. 아예 네. 발표를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청년 실업률. SBS 비즈 기사 제가 따온 건데,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두 번째 걸 보시면 이거예요. 자, 베이징대의 이제 장단단 교수라는 분이 사실 알고 보면 46.5%다. 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절반인가요? 네. 네. 이게 7월은 이게 중국도 이제 7월에 네. 졸업생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미국처럼 이렇게 이제 여름 네. 그 학기제를 그렇게 가는데 네. 가을에 시작하는. 근데 그러면은 졸업생들 대거 배출되면 그들 취업 안 되겠죠. 네. 실업률이 얼마까지 치솟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가 사실상 거의 움직이질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 얘기는. 가라앉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많은 그 졸업생들 나오면 네. 사실 50% 이상 된다고 하면 네. 젊은이들이 그 정도로 취업을 못 한다고 하는 건 그야말로 신규 고용은 그냥 다 닫혀 있다는 얘기고 맞아요. 뭔가 하려는 곳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영- 중국이 디플레잖아요. 디플레죠. 물가가 아예 떨어지고 있죠.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 0.3%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생산자 물가는 마이너스 4.4%가 4.4%. 나왔더라고요. 이게 정말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아니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는데도 소비가 안 살아났어요. 그건 이유는 이게 다른 나라들이 다 풀었는데 계속적으로 봉쇄를 하게 되면서 중국인들이 마음을 다쳤습니다. 네. 언제 또 이게 봉쇄를 하게 되면요, 소비도 못하지만 생산활동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수입이 또 갑자기 언제 멈출지 모르기 때문에 저축이 이렇게 많은데도 그렇죠. 소비를 안 해요. 네. 무조건 돈을 쟁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부동산이 이제는 뭐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었던 지방정부 가게가 그걸로 부의 효과로 소비를 했었는데 그게 멈췄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미국이 옥죄고 있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중국의 경제는 장기 불황으로 가는 쪽으로 봐야 된다. 그렇다면 이게 중국의 소비에 기대해서 샀던 우리는 지금 이제 여행 풀어줬다고 해서 잠깐 지금 기대를 하고 있지만 네. 예전만큼 못할 수도 있고요. 중국의 소비에 의해서 컸던 뭐 유럽의 명품 기업들 굉장히 어려워질 수 네. 있는 그런 유럽 것들을 명품들도 타격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가장 큰 타격이죠. 가장 네. 큰 손이 중국이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 가정을 깔고 보셔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그렇다면 글로벌 금융위기급으로 가는 거는 어쨌든 중국 정부가 막을 것이다. 그 이유는 정치적인 문제로 이거를 터트릴 수가 없는 나라다. 네. 이 정도로 좀 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위기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는 거의 위기 수준에 준하는 네. 그런 영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 나온 게 상저하고잖아요. 네. 상저하고. 이 상저하고는 그리고 지금 사실 그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8대 투자은행들이 지금 내년에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낮췄어요. 7월 말에. 그 전에는 2.0이었습니다. 그 전엔 좀 더 높았는데 지금 계속 낮추는 추세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올해는 1.1, 내년에 1.9, 우리나라가 2년 연속 1%대 저성장을 한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되면 사상 처음입니다. 아무리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커졌다고는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좀 저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아직 우리나라 정부, 한국은행, KDI는 2.34를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거의 순전히 하반기에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 이후로 살아난다는 거에 걸었던 네. 수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출이 거의 아직도 20% 가까이 중국 쪽이니까 중국이 살아나면 하반기에 우리나라 수출이 좀 살아나면서 상저하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2% 이상이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나라 정부와 중앙은행 KDI는 좀 애써 계속 그 수치를 잡고 있는 건데 중국이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상저하고는커녕 상저하저저가 될 수도 있는 네, 좀 그런 위험도 좀 보이잖아요. 맞아요. 네. 일단은 중국에 대한 기대는 낮춰야 됩니다. 네. 뭐 완전 낮춰야 되고 네. 이게 보면 그나마 중국에 대한 노출도를 지금 상당히 줄여오고 있죠. 네, 그건 다행이죠.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네. 기업들은 이미 많이 낮췄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사드 보복이 그때는 아팠는데 기업들이 그때 노출도를 많이 줄이다 보니까 지금 와서 보면은 좀 다행이다라고 기업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그런 충격으로 줄여온 게 지금에서는 어떻게 효과를 보고 있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이게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도 중국에 대한 노출도가 큰 기업들은 지금 여행이 풀리면서 잠깐 올라오는 그거 이후에는 굉장히 조심하실 필요가 투자자 입장에서도 좀 조심할 네네. 필요. 중국에 대한 투자는 물론이고요.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